오늘은 박병주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처럼 시장이 1%대로만 상승해줘도 기분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좀 시장 상방에 베팅해도 될까요? 이번에 상방으로 그 베팅을 네. 지금 하고 싶은데 이번에 약간 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지수가 지난번에 그 2180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그 한 6% 정도 상승이 왔어요. 6% 상승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한번 시장 상황을 또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약간 그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 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이번에 그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이 은행주, 네. 신한지주와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에 건설주들 이쪽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이번에 둔촌주공 그 재개발 아파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가 1월 19일 날 이제 그때부터 청약을 받는데요. 근데 규모가 뭐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당군 이래로 최고의 그 부동산 공사인데 거기에 청약률이 지금 아주 저조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청약이 그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분양 사태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제는 규제를 이제 풀어서 다주택자들도 이제 그쪽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또 강구를 함으로써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은행이나 이런 그 캐피탈 회사들이 그런 그 부동산 그 PF 악화로 인해서 이제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좀 그 둔화가 된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주로 은행주하고 그다음에 또 증권주가 이번에 올랐잖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부실화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도 올랐는데 글쎄요,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의구심인데 결국은 시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주냐 달려 있겠죠. 결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지수의 2600일선은 120개월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이 120개월이라는 건 10년이잖아요. 10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정치 사이클이 10년을 주로 변곡으로 해서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던 중요한 그 사이클이 10년이라는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심에 있는 선이 2600일 선인데 거기 지수 포인트가 2250에서 2250에서 2260포인트를 지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돌파했더라고요. 2299까지 와서 거기를 다시 재돌파를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자리가 무너뜨린가 안 무너뜨린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1월 달까지는 계속 치열하게 공방이 저는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라고 보고 우리 종합주가 지수 2250에서 2260 그 포인트의 공방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오늘도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슈들로 꽉꽉 채워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장에 퍼졌는데요. 어떤 걸 메인으로 봐야 될지 짚어드리도록 하죠. 주제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어닝 쇼크지만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악재가 다 반영된 건지 실적 분석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뉴스죠. 정부에서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얼마나 갈 테마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환율의 대가와 함께하는 만큼 이번 연도 환율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종일 삼성전자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양 매수의 매니저님 주가가 네. 1%대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게 주가에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6만 전자를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데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삼성전자 뭐 실적이야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지금 보도가 다 나왔고 그다음에 방금 자막에서도 영업이익이 69% 정도 이제 급감을 그 특히 이제 했었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올해 2분기 그러니까 2분기라는 것은 올해 4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결산을 하는 그것이 바로 2분기입니다. 그 2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네. 그 분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라는 거 2022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결산을 하는 거 이미 결산 나왔겠죠. 네.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가 1조 이상의 적자를 전망이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보는 그 분석은 약 6조 5천억의 적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주가 상태가 어딘가를 보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월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으로 보면 96,800원에서 주가의 저점은 그 작년에 9월 달입니다. 51,800원까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고점에서 약 한 45%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청자님들이 거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시면 그 작년 6월 달 이후로 그 빨강색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거기가 60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5년치 주가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죠. 60개월 선 빨강색 선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60개월 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 자리가 밑으로 깨진다면 그 자리를 깨짐으로 인해서 주가는 한 번 더 급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그 이제 그전에도 한 주가가 7만 원대에서 계속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를 벗어나니까 한번 밑으로 급락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요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지금 실적 가실적이 이제 예측이 되니까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감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결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에 키를 쥐고 있는데 감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이익이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이제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러면 악재가 드러나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런 논리도 나오고 있고 감산도 돼서 지금 오른다라고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요한 D램의 그 수요를 하는 회사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 시가총액 2조 달러를 그 무너뜨렸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라는 주가는 이 삼성전자처럼 이 박스권 하단에 한 7개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그 하단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그렇게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애플의 실적도 올해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D램 가격의 공급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기서 바닥이다 아니다 논하는 것 좀 이르다고 보고요.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 그리고 애플의 주가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지켜보고 해서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그 지지선 라인인 2250, 2260 라인 거기는 어차피 삼성전자 시황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주가는 많이 빠져서 충분히 저점의 매력은 있지만 반도체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아직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
관련된 애플이나 그리고 나스닥의 지금 그 주가 방향성도 계속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게 뭐 다음 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네.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발표하고 나서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동반해서 네. 상승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은 현금 확보 기회로 삼으라라는 의견도 있고 네. 또 우리 시청자분처럼 대형주부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눈여겨보자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반도체주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 10,000원에 했던 형성했던 주가가 5,000원 이하로 빠져서 뭐 4,000원. 그러니까 반토막이 더 난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나 부품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또 이제 그 SK 하이닉스도 고점에서 절반을 더 빠졌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주가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 고점이 15만 500원이었거든요. 15만 5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저점이 7만 3,100원. 그러니까 그 15만 원의 그 절반이면은 그 뭡니까 7만 5천 원 정도가 절반이잖아요. 네. 거기 반토막인데 거기를 깨고 내왔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그러면 대응할 때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그 좀 좋을 것이다라고 반영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하이닉스 저점에서 한 12%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호재가 드러날 만한 상황에서는 사지 말고 만약에 하이닉스를 대응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V자 형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한번 눌러줬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관련을 접근할 때는 지금 들어가면 물려요. 저는 물린다고 봅니다. 거의 90% 이상 물린다고 봐요. 따라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7만 5천 원대 정도 이제 빠지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반도체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대비하라 이런 악재 뉴스가 흘러나올 때 그럴 때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나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도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다양한 교육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전날 시간 외에서도 모아 데이터 솔루션이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니저님, 이 교육주들은 단기 상승 테마로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그 이제 교육부 정책이 이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도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번에 보니까 다른 5년 전에 고등학교 이제 그 학교 가기가 더 쉬워요.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그 교육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코딩 교육을 또 이렇게 그 신경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대해서 업데이트 교육 정책이 나온 거지 근본적으로 그 이제 교육 관련 회사들의 주가를 업데이트되는 그런 정책까지는 저는 볼 필요가 아니다. 왜 그럼 알 수 있느냐? 주가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관련주를 보면 오늘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자, 그런 교육 관련 오늘 그 정부에서 정책이 나왔는데 아침에 주가가 9.98% 정도 가격을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지금 종가는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확대해 드렸습니다. 네. 가격을 호재를 이용해서 9.98% 비상교육은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고 또 교육 관련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육 정책에 민감한 또 주가가 움직였는데 가격이 아침에 9.98% 띄워서 출발했는데 매도하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어제 거래량이 그 하루에 14,000주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140만 주 해가지고 거래량이 한 21만 7천 주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정책의 이슈를 역으로 매도하는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수혜지는 찾기는 좀 힘들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네. 또 이 관련된 정책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됐을 때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부 2년 차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러면 임기 1년 차는 정책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것들을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다듬는 그런 단계가 대통령 임기 1년 차고요. 또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그런 다듬는 정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힘을 받아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힘이 보통 보면 5년 차 임기 5년제에서는 3년 차까지는 힘이 좀 살아 있어요. 대통령 힘이 따라서 우리가 이 교육 관련 정책이 과연 대통령 그 정책주가 정부의 정책주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주가를 더 한번 보자. 근데 오늘까지 보면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주가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한 교육주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환율 전문가에게 올해 환율 전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는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14년 만에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또 다행히 안정화가 되면서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불안 심리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매니저님. 네. 변동폭도 되게 높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불안한 부분이 다 상쇄되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될지 우리 환율의 대각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네. 우리 이제 전문가들 예상을 뒤엎고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1,450원까지 네. 왔거든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못 넘다 그랬습니다. 근데 박병주 매니저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네. 환율이 1,400원을 넘긴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그 5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300원을 못 넘는다 했는데 1,450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한 건데 환율이 이제 우리 예상을 뒤엎고 박병주 매니저가 말씀드렸다시피 1,450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게 올라갔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보다는 일본의 엔화가 그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그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0.25로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본 YCC 정책이라 하는 건데 네. 그런데 거기하고 비견되는 미국 국채는 4.5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0.25% 이자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4.5% 미국 국채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국채를 팔아서 미국 국채를 사겠죠. 그쵸. 그러면서 그러면 엔화를 팔고 달러화로 돈이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엔화하고 유로화나 세계 6개 국가에 연동을 해서 가치가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 연동화는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가장 주요 요인이 돼가지고 엔화가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원화도 약세를 보여서 엔화가 한때는 1,500원 1달러당 150엔까지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했었어요. 미국 국채를 매도하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4.5로 올라가면은 앞으로 그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국채를 투자했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끌면서 다시 이제 원상 회복 정책을 취했는데 그리고 또다시 일본의 일본 그 은행이 일본도 이제는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정책을 이제 작년에 12월 20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엔화가 이제 다시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한번 엔화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연봉을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연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엔화가 이게 지금 엔화의 연봉이거든요. 네. 엔화를 보겠습니다.
자, 엔화를 보시면은요. 자, 엔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차트는 엔화가 자, 아니고 일본 엔화가 아니라 네. 지금 요거는 잠시 우리나라 원화를 보겠습니다. 네. 원화를 자, 엔화 차트가 아니고 미국 미국 나스닥 차트였는데 예. 자, 우리나라 요 엔화가 여기 다시 준비됐습니다. 엔화를 보시면 엔화가 작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엔화가 대단히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엔화를 연봉을 보면 5개월선, 10개월선, 20개월선이 정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배열되면 또다시 올해 들어서 또다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다시 엔화가 150엔을 향해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청자님들이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본의 물가가 심각한 현상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오래전에 적자를 보였고 그러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다는 것은 일본 엔화가 이제 부족하다는 현상이 벌어지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일본 엔화 차트하고 연봉이 비슷하잖아요. 보시면은 이 연봉인데 5개월, 5년, 10년, 20년이 정배열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윗꼬리가 요 부분이 여기 전체 2010년부터 한 12년 정도의 매물을 돌파하고 다시 올해 들어서도 원화가 약세로 가는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다시 이제 1,450원을 향해서 네. 가는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1,450원을 향해서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 반도체 부분하고 이제 엮어서 말씀드린다면 네. 아직 반도체가 실적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종합주가 지수 2250에서 2260포인트를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엔화도 짚어드렸어요. 매니저님은 엔화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고 또 원달러 환율도 그 흐름을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종목 선택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에노토크 원전주인데요. 일주일 동안 큰 변동성 없이 잘 올라와줬고요. 지금 7.43% 수익권 달려주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축하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점검해 볼까요? 자, 에너토크 이 종목이 7.43% 수익을 냈었죠. 네. 자, 냈는데, 자, 이 종목을 보면은요, 일단은 고점이 저는 제일 중요시한 게 요새는 뭐냐면, 이제 고점에서 얼마만큼 내려왔느냐라는 것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원자력 관련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9일 날 편입하고 나서 7.43%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고점이 19,950원 거의 2만 원대에서 7,000원까지. 그러니까 2만 원 거의 3분의 1 토박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닥 따지기를 작년 10월 달에 하고 나서 보시면은요. 자, 11월 달에 한번 양봉이 들어와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 들어왔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양봉이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드디어 지금 계속 21선 위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도 맞물려 있고 또 그래프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11,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LG전자의 실적이 나와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2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1%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사실 우울한 성적표를 예상을 못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LG전자 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관련한 전략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소외되면 안 되겠죠. 다음 주를 위한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 쇼핑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올해 백화점 매출이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백화점 쪽은 좀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매출의 구성이 그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 그다음에 그 롯데쇼핑 그쪽이 이제 주로 매출 주역이 되겠는데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왔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2021년에 그 주가가 49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20년에 5만 7,800원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주가가 무려 11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롯데쇼핑 상장을 하니까 정말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샀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 경쟁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뭐 쿠팡 같은 경우도 등장을 했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로 되면서 롯데쇼핑이 그런 부분을 경쟁을 해야 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주가가 빠지면서 그 대주주도 이제 제주주 지분싸움도 있었고 하면서 내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을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회사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회사들이 네. 구조조정을 완성하면 거기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드디어 그런 구조조정을 완성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보다도 순이익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이 회사도 그동안에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을 나란히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가 36만 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 주가를 지금 청산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몫이 36만 원 정도로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런 싼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94,200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그 자기 자산 가치보다 낮게 형성됐던 것은 뭐냐면 회사 실적이 계속 악화 일로를 걷다 보니까 주가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싸게 형성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드디어 작년부터 순이익, 영업이익은 그전에 흑자가 됐었는데 순이익 부분들이 이제 적자가 됐던 부분들을 작년부터 이제 돌아서 가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가가 94,200원 요 정도는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흑자 전후라 턴어라운드 되면서 구조조정이 성공돼서 실적이 좋아지면 자기 주당 순자산 가치인 36만 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이제 최근에 2차전지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롯데쇼핑으로 롯데쇼핑은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우량주 속하는 그런 유통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1월 8일부터 중국 사람들이 해외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그런 부분들이 방역을 좀 강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흐름은 중국 관광객은 롯데 쇼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매수가는 지금 94,200원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가 매수되었다면 1차 목표가를 그 1차 목표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롯데쇼핑이었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오늘 매니저님과 함께 알차게 전략 짜고 또 공략주까지 알려드려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의 냉철한 시장 분석을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자,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MBN 골드 박병주 밴드 거기다 지금 11 시황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티브 박병주 주식 투자하는 너티브를 통해서
여기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그리고 또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분석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 그리고 너튜브에서 박병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